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현재 투자자들을 발목 잡고 있는 중요한 매크로 요소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 얘기 드리기 전에 전 세계 투자 시장에 어제 큰 영향을 줬었던 엔비디아 소식부터 전달해 드릴 텐데요. 어제도 괴물 같은 실적으로 오랜만에 미국 증시가 좀 선방을 했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미국 증시나 한국이나 거의 뭐 일주일 내내 떨어지다가 어제 이제 조금 반등이 나왔다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코스피도 그래도 땡큐 엔비디아라고 하면서 오랜만에 조금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젠슨왕의 행동이 굉장히 영리하구나를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젠슨왕의 행동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보통은 그 아무리 괴물 같은 실적을 발표하더라도 그 발표 이후에는 보통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쵸? 뭐 엔비디아가 초창기 회사도 아니고 이제 꽤나 오래된 회사인데도 어떤 행동을 했길래 올랐는지 제가 살펴보면요. 첫째, 실적 발표 하루 전에 엔비디아가 엔트로픽이라는 AI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100억 불이나 되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도 여기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아직도 우리는 돈을 잘 벌고 있다. 투자를 이렇게 할 만큼 건재하다. 이런 걸 무언의 이제 암시라고 해야 될까요? 과시를 했던 것도 있고요. 역시 실적 발표 하루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또 젠순항이 5천억 불이나 되는 매출을 미리 확보해 놨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이 젠순항은 없는 거를 있다고 하는 그런 CEO는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번 실적 발표는 3분기였지만 지금 3분기 매출에 이 실적에 안 잡히는 4분기 매출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줄이 서고 있어. 매진을 하고 지금 다 팔리고 있어. 그러니까 4분기도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계속 압박, 뭐 무언의 마케팅을 하고 있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젠슨항의 뭐 의도가 있다고 보이진 않지만 지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와 젠슨항이 다 중동에 가서 미국 세일즈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트럼프가 또 AI 칩 중동에도 수출을 허용하겠다 이런 게 발표가 되면서 이런저런 게 겹치면서 이 원래 실적 발표 날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오히려 올라가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 그래서 오늘의 한 장 누가 정리를 하셨는데 정말 값진 젠슨왕의 실적이 아니었나 또 언론 플레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로 인해서 그나마 약간씩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지금 매크로 요소 중에 하나가 금리 동결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나 어제 새벽에 10월 달 FOMC 회의록이 나오자마자 이 내용이 좀 싸늘했던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올려놨던 상승폭을 그래도 좀 일부 반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자, 모든 자산 중에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게 코인일 텐데 지금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해도 해도 너무 떨어졌었습니다. 원래 이거 거의 되는 거 기정사실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가장 낮았을 때를 제가 캡처를 해보니까요. 12월 10일 날 FOMC 회의가 있는데 30%를 밑도는 29%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동결할 확률이 지금 70%에 많은 트레이더들이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좀 추이로 살펴본다면 이 파란색이 금리 인하 확률, 주황색이 금리 동결 확률인데요. 여기 보시면 금리 인하 확률이 막 90%, 거의 100%에 육박도 했었지만 결국은 뚝 떨어지고 지금 많이 올라온 게 32.8% 정도입니다. 그냥 동결된다는 거겠죠. 현재 상황대로 간다면. 그럼 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졌을까?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플레가 잡혀야 됩니다. 근데 상황이 녹록치 않죠. 오히려 인플레가 너무 높아서요.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 38%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하나만 꼽자면 고인플레로 지금 보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뉴욕 시장 그 34살 맘다니가 당선이 된 이유는 내가 그거 잡겠다. 뭐 월세 뭐 무료 지원을 해주고 뭐 이래서 좀 당선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인플레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유일한 희망이 이제 고용 데이터가 엉망으로 나와서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셧다운 때문에요. 거의 웬만한 고용 데이터가 하나도 제때 발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MC가 12월 10일 날 있거든요. 그 전에 이제 발표되는 뭐 여러 가지 고용 데이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인플로이 시츄에이션도 9월 달께 이제 11월 20일 날 발표가 되는 겁니다. 최소한 10월께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리얼 어닝 이것도 9월 달. 그리고 뭐 졸트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9월 달에 나오는 지금 9월 데이터마저도 그마저도 지금 캔슬이 됐고요. 또 뭐 인플로이 시츄에이션 10월에 나오는 것도 또 캔슬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 볼 수 있는 데이터가 그나마 9월 달 그러니까 9월 고용 데이터만 가지고 금리 인하를 하자니 이게 뭐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아니 10월 것도 모르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인하를 해서 굳이 뭐 욕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금리 인하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안 그래도 앱스타인 파일, 본인이 이제 서명까지 했어요. 뭐 공개를 뭐 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겠죠. 그리고 관세 이 대법원 판결, 뭐 빠르면 연말까지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것 같고, 지금 12월 금리도 동결된다고 하는 것 같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짜증이 굉장히 많이 나서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와중에 지금 중동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중동에 이제 공식 석상에서 굉장히 비속어를 많이 써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일부를 제가 캡처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자, 스캇 베센트 얘기하는 겁니다. 스캇, 너 이 녀석에게 좀 일 좀 하게 해봐. 이 녀석은 제롬 파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보고 금리 인하 좀 낮추라고 너가 좀 해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겠죠. 제롬 파월은 지금 심각한 멘탈 프로블럼,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어. 지금 뭔가가 이 사람 이상해. 그러면서 나 이 사람 진짜 엄청 자르고 싶거든. 뭐 이렇게 비속어를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뭐 그 연준에 뭐 리모델링 때문에 돈을 많이 썼는지 몰라.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금리가 너무 높다, 스캇. 만약에 당신이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제롬 파월을 뭐 좀 혼내든지 아무튼 금리 내리지 않으면 나 너마저도 잘라버릴 거야.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농담이 섞였다고는 하지만 제가 영상 이걸 다 들어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같은 편인데 이 굳은 일을 지금 도맡아서 하잖아요. 트럼프가 일을 벌이면 스캇 베센트가 해결을 하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겠죠.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다 들어봤는데요. 스캇 베센트 성대모사를 막 하더라고요. 약간은 놀리듯이 하면서 그를 좀 잘라버려 트럼프가 얘기를 하니까 스캇 베센트 흉내 내는 겁니다. 각하, 그를 자르면 아니 됩니다. 뭐 하면서 막 나를 말리더라. 나는 그 사람 완전 날려버리고 싶은데 만약에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이었다면 제롬 파월 바로 날려버렸을 거야. 근데 스캇 베센트가 워낙 말리니까 내가 지금 어쩔 수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같은 편까지 이렇게 공격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근데 그나마 다행 중에 하나, 역시 중동에서 제가 봤던 일인데요. 그나마 일론 머스크와 다시 화해 모드, 브로맨스 모드로 들어갔다. 요거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길에 일론 머스크, 젠슨왕 다 데리고 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역시 공개적인 석상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당신은 내가 함께해서 정말 운이 좋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너 정말 럭키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담적으로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나한테 정식으로 고맙다고 한 적 있었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일론 머스크가 지금은 뭐 서로 약간 뭐랄까요? 화합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약간 둘 다 영향력도 좀 약해지고 있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나 고맙다. 트럼프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그가 뭐 미국이랑 세계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고맙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서로 좀 보니까 뭐 손을 막 툭툭 치는 장면도 나오고, 뭐 젠슨왕이나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가 있는데 지금은 좀 연합을 해서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뭐 이런 단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크로적인 상황은 요쯤으로 하고요. 자, 코인 방송이죠. 근데 사실 금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금리 동결 확률이 높아졌다는데 이게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일단 제 의견에 보다 저보다 훨씬 유명한 톱니가 이런 얘기를 또 오랜만에 해주네요. 지금 연준과 백악관이 대결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해라. 아니다 못한다. 근데 연준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죠. 아까 보여드렸지만 고용 보고서가 죄다 지연이 되거나 캔슬이 되고 있고 FOMC 회의록을 보면 이거 뭐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물 건너 간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은 더 긴축된 통화 유동성을 예상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세요. 톱니가 기억하는 거는 아마도 뭐 90년도부터 계속 투자를 우리보다 오래 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자,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연준의 느린 삭감, 그러니까 느린 금리 인하를 빠른 금리 인하보다 선호한다. 좀 천천히 가야 오래 가고 길게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요거를요, 제가 이제 뒤에 한번 통계로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 전에 한번 긍정적으로 그래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고용 데이터가 지금 없어서 금리가 동결된다라고 한다면 고용 데이터가 결국은 나올 거 아니에요. 셧다운이 끝났으니까. 그럼 고용 데이터가 나온다면 금리 인하로 갈 확률이 다시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천천히 가는 것도 제가 볼 땐 나쁘지 않다. 톱니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사실 금리 동결에도요. 전 세계가 정말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풀고 있습니다. 돈 풀기 감당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금리가 한동안 저는 동결되더라도 결국은 올라간다. 지금 유동성은 지금 차고 넘치는데 미국만 지금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예전에도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만 있었던 거, 과거에 있었던 거 빼고 최근에 있었던 경기 부양책, 완화 정책만 제가 한번 오랜만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본 보면요. 경기 부양 패키지가 또 나왔어요. 뭐 여러 뭐 분야에 걸쳐서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규모를 보면 한 1,100억 달러입니다. 억 원이 아니에요. 한 150조 원을 풀 텐데 지금 막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임 총리가 주도를 하는데요. 이게 왜 또 의미가 있느냐? 이 전 총리 이시바가 사실 잘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 1인당 뭐 몇십만 원씩 이렇게 패키지를 제공을 하려고 했다가 반대로 무산이 됐는데 그거는 일단 뺐지만, 아, 좋아. 그러면 0세부터 18세까지 자녀만 있으면 무조건 1인당 20만 원, 자녀 숫자대로 20만 원, 뭐 이렇게 지금 온갖 패키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물러났지만 결국은 어쩔 수 없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중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돈을 지금 이미 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25년에서 29년까지 5개년 동안 무려 1.4조 달러입니다. 달러. 어, 어마어마한 돈을 거의 한 2천조 원 되는 돈을 5년에 걸쳐서 풀고 있고요. 그거랑 별도로 유동성 공급, 경기부양 대출 또 1.8조 달러를 신규로 지금 ING입니다. 계속 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캐나다도 11월 달에 발표했으니까 최근에 있었던 얘기예요. 2,800억 달러를 5년에 걸쳐서 한다는데요. 물론 이게 좀 명목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인프라, 주택, 기후, 그러니까 청정 경제라고 얘기는 합니다. 뭐 탄소세를 철회하겠다. 청정 에너지를 이래 빌미로 하지만 사실 예전에 독일이 돈 풀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국방을 지켜야지 하면서 국방에 앞서서 뭐 뒤에 어마어마한 거 다 붙여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여기 똑같습니다. 결국은 미국 관세를 대응하기 위해서 중산층들 돈 보내주고 일자리 늘리고 주택 신규 공급 늘리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돈을 풀고 있다. 미국은 아직 이게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아마도 이게 히든 카드로 사실 내년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궁지에 몰리니까 이제 좀 긍정적인 돌발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관세가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 이거 취소되면 안 되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8월 달에 600달러 내가 1인당 관세 환급해서 줄게. 그 상원 의원 어떤 분이 발의했던 걸로 제 기억이 나고요. 지금 최근에 2000달러 발언 또 했죠. 이거 사실 내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급하니까 나온 것 같거든요.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아마도 이 관세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뭐 앱스타인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잦아들면 분명히 이거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리가 설사 뭐 한두 달 동결되더라도 저는 대세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좋습니다. 일단 동결이 됐다. 뭐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뭐 치열하게 뭐 12월 달에 회의를 할 거라고는 보이지만 자,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과거의 셧다운 시에 데이터가 없다, 뭐 고용 데이터가 안 나왔다, 금리 동결을 했겠죠. 그래서 동결했을 때의 비트코인이나 나스닥 통계를 제가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셧다운이 됐었고 금리가 동결이 됐을 때 수익률은 어땠을까? 물론 통계는 통계일 뿐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 보여드릴 텐데요. 뭐 여러 번이 있었죠. 1995년에서 1996년 한 21일 정도 셧다운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이때도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연준이 블라인드다, 뭐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이때는요, 심지어 인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FOMC 회의 때 동결도 아니고 인상. 뭐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았겠죠. 13년도에도 한 16일 정도 셧다운이 있었고요. 역시 뭐 불확실성이 높고 이때는 제 기억에 오바마 케어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넣느냐 빼느냐로 셧다운을 했었고 당연히 이때도 뭐 불확실성이 크다 해서 금리가 동결이 됐었습니다. 당연히 금리 인하의 기대가 약화가 됐겠죠. 그리고 18년도 19년 이게 지금 트럼프의 일기 때 기록이었잖아요. 35일짜리. 당연히 또 파월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또 금리를 이때도 동결을 했었고, 뭐,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가 하락. 또 23년도에도 뭐 역시 뭐 같은 이유겠죠. 그래서 동결. 사실 이 모든 경우를 보면 그렇게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주일, 그러니까 셧다운 이후입니다. 셧다운 후 일주일, 한 달, 세 달, 여섯 달, 1년 후에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제가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요. 예전에 95년도는 당연히 비트코인은 없어서 나스닥만 보는데 뭐 일주가 가든 한 달이 가든 세 달이 가든 오히려 쭉쭉 올라갔다. 올라갔으면 심지어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네요. 너무 옛날인가? 좋습니다. 13년으로 한번 와 보시죠. 13년도에도 셧다운한 이후로 비트코인도 뭐 계속 올랐네요. 5%, 14, 80, 150, 250% 너무 높게 올랐고요. 뭐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컸는데 뭐 운이 잘 맞은 거 아니냐? 또 나스닥 한번 보시죠. 역시나 2%, 2%, 9%, 15%, 28% 그냥 뭐 포물선 올라가듯이만 올라가고 있었네요. 자, 이것도 너무 옛날 같아서 자, 18년도, 19년도 트럼프 일기입니다. 35일 셧다운 됐을 때 비트코인이 초반에는 좀 좋지 않았었네요. 그쵸? 마이너스 2.5%, 한 달 후에도 마이너스 6%, 조금 고비를 맞다가 그렇지만 드라마틱하게 세 달 후에 45, 여섯 달 후에 78, 1년 후에 거의 두 배가 올랐고요. 나스닥도 스멀스멀해서 계속 올라가더라. 특이하죠. 이게 안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올라가더라. 그러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뭐 통계를 보고, 뭐 공부를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선택. 첫 번째입니다. 사이클이 연장된 거를 좀 인정을 하자. 이렇게 될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모든 대통령은 보통 당선이 되면 그 당선 직후로 막 돈을 뿌리고 정말 파티를 하잖아요. 전 세계 그 공통 현상인데 트럼프만이 올해는 오히려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돈을 찍어내지 않았다.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겠죠. 그러니까 사이클이 연장된 거를 인정을 하고 그러면 뭐 조만간 올라가겠지 하면서 매수를 한다든지 매수 준비를 하면 어떨까?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 계속 언론에는 나오고 있죠. 가격과 상관없이. 뭐 하버드 대학교 뭐 6천억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가장 많은 돈을 지금 비트코인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옛날에 이런 거 샀었는데 그런 거 지금 안 산 뭐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리고 뭐 브라운 대학교도 그렇고 지금 그 중동에 가 있잖아요. 뭐 UAE라든지 뭐 이런 쪽 국부 펀드라든지 사우디라든지 계속 비트코인과 특히나 스트레티지 주식을 많이 모으고 있는 것으로 지금 3분기 그 13F 보고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스트레티지 역시도 비트코인을 끊임없이 사고 있다. 심지어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80%, 90% 가도 나는 끄떡 없다. 근데 이분은 실제로 말만 한 게 아니라 22년도에 그걸 증명을 해냈던 분이거든요. 마이클 세일러는요. 아무튼 이런 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 상승장을 준비하는 분들 오늘 나왔던 기사입니다. 블랙락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붙은 ETF를 델라웨어에 그 티커명을 등록을 했잖아요. 이거 이제 조만간 나온다는 뜻이겠죠. 지금 다 끝났는데 이분들은 왜 이런 걸 하고 있는지 로빈후드는 주식 자산 토크나 뭐 온도라는 코인도 자산 토크나 뭐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자, 반대의 선택 역시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항상 이런 얘기는 저는 떨어질 때마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 뭐 다 좋아지면 확인을 하고 올라타도 늦지 않다. 뭐 기회비용이 어떻다라고 하면서 매도를 하든지 튀든지 혹은 공매도를 치는 분들 지금은 훨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있었던 분들만 찾아본다면 일단 사실 비트마인보다도 더 빨리 그 이더리움 매집 기업이 됐었죠. 샤프링크라는 회사가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예전에 많이 모아놨던 걸 훨씬 낮은 가격에 계속 팔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아더웨이즈 예전에 소개해드렸죠. 이분이 팔면 참 뭐 얼마 안 가서 좀 올라가던데 최근까지도 리도라는 코인을 팔면서 뭐, 뭐 떨어질 때 더 떨어진다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고 계시고 피터 브렌트라는 뭐 전설의 트레이더라고 하는데 저는 이 두 분이 동시에 나온다. 굉장히 큰 호재라고 저는 인간 지표로 진짜 이 두 분을 정말 쓰고 있거든요. 이분이 최근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비트코인은 5만 8천 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 하나로 하면 한 8,400만 원, 8,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원래 이분들은 떨어질 때 더 떨어진다. 오를 때 더 오른다. 그래서 아마 뭐 전설의 트레이더라고 한다면 공매도를 열심히 치고 있지 않을까. 선택 사항이다. 본인의 뭐 여러 가지 통계나 경험이나 공부를 통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결론을 맺을 때 이제 선택 1번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투자는요. 제가 볼 땐 상대평가인 것 같습니다. 즉 어려울수록 오히려 좋아해야 되는 약간 이상한 뭐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투자가 절대평가여서요. 뭔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다 통과시켜 준다고 한다면 투자가 정말 얼마나 쉽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딴 자격증이나 뭐 대학 졸업증이 있다면 아마도 값어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가 어려워질수록 변별력이 높아지므로 내가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